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 분야에서의 국제개발 협력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국제개발 협력은 흔히 우리가 아는 국제사회에서의 빈곤이나 기아에 대한 지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장애 분야에서의 국제개발 협력은 어떠한 것들을 포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협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장애주류와 정책포럼 김동호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의 주제가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협력인데요. 저는 다소 좀 생소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어떠한 의미인가요? 네, 지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개발 협력은 가난한 나라를 선진국들이 돕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장애 분야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것, 또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 국제개발 협력 분야가 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동남아시아 국가 어느 나라에 학교를 건립해 준다고 할 때요, 이 학교에 장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있는 학교 건물을 지어야 되고요. 또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국제공항을 지어준다고 할 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청사의 편의설을 설치해 주는 것이 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협력은 그럼 언제부터 논의가 시작된 건가요? 예, 2000년대 초반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그 장애인 권리협약을 제정하는 논의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언급이 돼서 특히 선진국에서는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 장애 이슈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는 세계은행도 그 시기에 그들의 지원 사업 중에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의에서 또 자세한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 텐데요. 대표님은 국제기구에서 근무하신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아무래도 현실에서 국제개발 협력에 대해서 잘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을 주로 하셨나요? 네, 제가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에스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저개발 국가의 장애 통계 구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제안에서 2013년부터 시작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인천 전략의 이행을 위한 프로젝트고요. 어느 나라든지 국가적 차원에서 통계가 있죠. 근데 이러한 통계에 장애인이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개발 국가일수록 더 심각한데요. 그런 것을 개선해 보고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17개국 나라에서 자문을 진행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협력 강의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협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개발 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감소시키고 경제사회 발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 재화를 지원하거나 기술을 제공하는 등의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국제개발 협력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빈곤입니다. 빈곤은 일반적으로 음식과 물, 화장실과 같은 위생시설, 옷, 집, 그리고 건강관리 등의 기초적인 생활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회적 욕구, 문화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까지로 확대해서 정의하기도 해서요, 그 개념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기별로, 나라별로 빈곤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세계은행이 정한 빈곤 개념에 따라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세계은행이 정한 절대적 빈곤이라는 것은 하루에 1.9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원화로 환산하면 약 2,000원 정도로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과 옷 입는 것을 포함해서 하루에 2,000원으로 살아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도에서 빨간색은 빈곤 인구가 약 50에서 80% 이상 되는 나라들인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대개 남반구 쪽,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쪽에 빈곤 인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영양실조 상태에 있고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산모는 기형아를 출산하거나 또 이상 없이 태어난 아이라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질병에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병에 걸리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장애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를 겪게 되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또 배우지 못하니까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빈곤은 장애의 원인임과 동시에 결과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빈곤과 장애가 악순환되는 구조입니다. 만성적인 빈곤 인구에 있어서 가장 큰 집단이 장애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77억 명인데 그중에 약 15%가 장애인이라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15%면 약 11억 5천만 명이 되는데요. 그중에 80%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장애인의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 장애인의 빈곤한 현실을 짐작케 합니다. 이 도표는 각 국가가 정한 빈곤선 이하의 전체 인구 비율과 장애 인구 비율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왼쪽이 한국인데요. 빈곤선 이하의 전체 인구 비율은 13.9%인데 장애인 비율은 34.5%입니다. 약 2배 반 정도의 장애인의 빈곤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홍콩도 비슷하고 오른쪽의 마카오의 경우에는 10배 이상 장애인이 빈곤합니다. 장애인의 경제 수준을 보여주는 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비장애인의 고용률을 1이라고 했을 때 장애인의 고용률 수준을 나라별로 표시한 겁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모아가 비장애인 대비 약 80% 정도 되고요. 가장 오른쪽의 러시아가 가장 낮게 약 2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왼쪽에서 네 번째 보이죠? 50%를 약간 넘는 정도입니다. 조세된 나라 장애인의 고용률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평균 약 5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제대로 취업을 못하니 가난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이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려면 교육이 밑거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 아동이 학교에 가는 것은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고 교육 시스템과 내용도 장애인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는 개발도상국 장애 아동의 98%가 취약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도표가 보여주는 것도 장애 학생의 진학률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중심선보다 왼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진 것은 초등학교의 장애 학생 수보다 중등학교의 장애 학생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장애 초등학생의 상당수가 중등학교로 진학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아태 지역 평균으로는 장애 초등학생의 절반가량이 중등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취학과 진학 단절이 결국 장애인을 사회적 낙오자로 만들고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장애인은 빈곤 계층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는 계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빈곤과 장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장애인이 왜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더욱 가난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 볼까요? 저개발 국가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삶과 선진국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삶을 비교해 볼까요? 앞선 강의에서 장애인은 빈곤 계층 중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는 계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WHO는 개발 노력에 장애인을 포함시키지 않고는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세계은행 월드뱅크는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한 지구촌의 발전과 빈곤 감소 의제는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이 경제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이
그 나라 국민 총생산 GDP의 3 내지 7%의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하면 그 나라의 경제 활성화에 3 내지 7%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사회개발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유엔은 개발 목표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국가적인 계획이나 노력들 속에 장애와 장애인 관련 문제들을 포함시키고 다뤄야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이는 사회개발 의제에서 장애 이슈를 줄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서도 장애 포괄적 사회개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전문과 일반 의무, 국제협력 관련 조항에서 개발 전략과 모든 국가 정책 프로그램이 장애 문제를 주려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 문제를 주려한다는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장애 주려에 대해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메인스트리밍이라고 하는 주려의 개념은 성평등 논의에서 먼저 발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류화에 대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양성평등 기본법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그리고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성평등의 관점을 통합해야 한다는 성주류화의 원칙을 선언하고 성별 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이슈와 마찬가지로 장애 이슈도 주류화가 필요합니다. 거의 모든 국가 정책과 사업은 장애인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 문제를 별도로 특별하게 다루기보다 모든 정책과 사업에 장애의 관점과 요구가 담겨질 수 있도록 주류화의 원칙이 확립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도 장애 이슈를 주류화시켜야 하고 그것이 바로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협력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국제개발 협력은 빈곤 감소를 위한 것이고 빈곤 인구의 큰 부분을 장애인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개발 협력이 장애를 포괄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협력은 국제개발의 기획, 이행, 모니터링,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장애인의 관점과 내용, 즉 장애인의 요구 및 장애인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고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협력에서는 기획과정과 사업 시행에 있어서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 또한 보장되어야 하고요. 장애 관련된 예산을 고려하고 할당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협력이 보편적 개발 의제에서 장애인을 배제시키는 장벽을 제거하고 장애 이슈를 통합하는 포괄적인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과 장애 이슈만을 다루는 특별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나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도 의미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협력은 장애 포괄적 접근과 특정적 접근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적 접근, 영어로는 트윈 트랙 어프로치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또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협력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장애 포괄적인 국제개발 협력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협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국제개발 협력은 저개발 국가의 빈곤 감소, 경제사회 발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인데요. 이러한 분야에서 장애 이슈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협력은 이중적 접근의 특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정한 개발 목표에 장애 문제가 반영된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SDG라는 말을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속 가능 개발 목표, 영어로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줄임말로 2016년부터 30년까지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목표를 유엔에서 정한 목표입니다. 빈곤 퇴치 완료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구촌의 경제 불평등과 사회 부문의 양극화, 그리고 지구 환경의 파괴 등 인류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완화해 나가기 위해 각국에서 제시하는 종합적인 행동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픽과 같이 SDG는 빈곤, 보건, 교육, 기후환경, 기술개발, 고용 등 17개의 목표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부 조항에 장애와 장애인이 명시되어 있어서 장애를 포괄하는 국제개발 계획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초 SDG 이전에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새천년 개발 계획이 있었습니다. 줄여서 MDG라고 했는데요. MDG에는 매우 아쉽게도 장애 이슈가 포함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MDG가 빈곤 퇴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었는데 장애를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의아하기까지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이어서 나온 SDG는 장애 이슈를 담아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SDG는 교육, 고용, 통합, 접근성, 통계 분야에서 장애와 장애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취약계층의 하나로서 장애인이 SDG의 모든 전략과 목표에 고려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와 국제기구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들은 국제개발 협력을 위한 전략과 계획, 즉 저개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자체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략 중에 장애인지적이고 장애를 포괄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이 많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호주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호주는 2011년에 효과적 원조 프로그램과 2015년에 모두를 위한 개발이라는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개발에서의 모든 과정 및 프로그램에 장애 이슈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협력 사업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합교육을 지향해서 장애 포괄적 교육을 지원하고 사회 기반 시설 투자에 있어 물리적인 장벽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또 핵심적 사회 서비스에서는 장애인의 접근성이 증진되도록 수원국 정부와 공동 노력을 하고요. 또한 수원국의 장애인 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장애 포괄의 원칙은 호주의 대외 원조가 미치는 영향을 측정 평가하는 실행 기준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호주는 몇 가지 모범적인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각국의 국가 통계 시스템, 가령 인구 센서스 같은 것인데요. 여기에 장애 아동 통계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질문지를 개발하는 것 같은 이런 사업을 위해서 유니세프를 지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SDG의 이행에 있어 장애 부문을 포괄하는 유엔 통계계의 사업을 또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개발 국가의 장애 포괄적 사회보장 시스템 사례를 또 연구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단체 CBM과 협력해서 호주 외교통상부 개발협력 조직과 인력의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호주는 선진국 중 가장 모범적인 장애 포괄적 개발협력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은행, 월드뱅크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세계은행은 지구촌의 빈곤 퇴치와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는 곳이죠. 예를 들어 저개발 국가의 사회기반 시설 구축, 사회보장 서비스 조성, 역량개발 프로그램, 사회적 기회 창출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은행의 사업 분석과 평가, 데이터 및 통계 구축에 있어서도
장애의 관점을 적극 반영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전략에서도 장애인 단체의 협력이 강조되었는데 세계은행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애란 매우 특수한 경험이죠.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과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Nothing about us without us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국제장애인 운동에서 유명한 구호인데요. 우리와 관련된 일에 우리를 배제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국제개발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호주와 세계은행의 실천 전략에 장애인의 참여,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세계은행의 장애 포괄적 전략은 2016년에 환경과 사회 프레임워크와 2018년에 장애 포괄과 책무 프레임워크라는 지침을 통해 잘 정립이 됐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월드뱅크 직원들을 위한 업무 지침이지만 수원국, 즉 지원을 받는 나라의 정부 관계자, 사회개발 기관, 장애인에게도 유용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침들은 월드뱅크의 정책, 운영 및 분석 업무에 장애를 포괄하도록 하고 또한 장애를 포괄하는 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수원국과 이해관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계은행이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서 장애 이슈를 포함한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세계은행은 콩고, 르완다, 남수단 등의 전쟁에서 장애를 얻은 전상장애인들이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했는데요. 접근성 있는 주택을 짓고 또 약 2,800명의 전상장애인들에게 소득증대를 위한 훈련이나 보조기기 지원, 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인도에서도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계은행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에 재정적인 지원, 기술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약 270만 명의 장애아동이 통합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세계은행이 약 200개의 마을에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을 포함해서요, 식수시설과 화장실과 같은 위생시설 만들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세계은행이 국제기구로서 실로 장애 포괄 쪽 국제개발 협력을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2018년 케냐에서 열린 국제장애 지도자 회의에서 세계은행의 소임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10가지인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월드뱅크가 재정 지원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가 2025년까지 장애를 포함하도록 보장하겠다. 또 월드뱅크가 출연한 모든 디지털 개발 사업이 유니버설 디자인과 접근성 기준을 활용하는 등 장애에 민감하도록 보장하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2020년까지 재난복구에 있어 공공시설을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장애를 포함한다는 것을 보장하겠다. 또 여섯 번째로 월드뱅크가 지원하는 모든 공공도시교통과 철도 프로젝트가 장애를 포괄하도록 2025년까지 보장하겠다. 일곱 번째로 국제금융공사가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 부문 사업에 장애 포괄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겠다. 또 여덟 번째로 월드뱅크가 출연하는 사회보장 프로젝트의 75%가 2025년까지 장애를 포괄한다는 것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월드뱅크 그룹의 장애 직원 수를 확대하겠다. 이런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세계은행의 약속은 매우 고무적이고 시기를 정한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좋은 실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계은행의 전략이나 목표는 다른 국제기구나 각국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장애 주류화나 장애 포괄성을 강화해 나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현황과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OECD의 선진공여국, 다시 말해 저개발 국가를 지원하는 선진국들의 모임인
국제개발위원회, 다크라고도 합니다. 이 다크의 회원국이 됐습니다.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였던 한국이 60여 년 만에 가난한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사례고요. 참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크 회원국이 된 그 해에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을 뒷받침해 줄 법을 제정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입니다. 이 법은 개발 원조에 대한 목적과 정의, 기본 정식 및 원칙, 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또 수행체계 등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법이 장애 포괄적이진 않았습니다. 이 법의 제3조는 기본 정신 및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 법 제정 당시에는 대상 계층에 장애인이 없었습니다. 법이 이렇다 보니 ODA, 즉 공적개발 원조 예산을 편성할 때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잘 반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2013년에 법을 개정해서 장애인을 넣게 되었습니다. 아주 바람직하게 개정이 됐죠. 그럼 그 이후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어떻게 장애 포괄성을 위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으로 한국국제협력단이 있습니다. 영문으로 줄여서 코이카라고 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3년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장애인이 반영된 후에 코이카는 장애 이슈를 코이카 사업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에 장애 분야 촉진 계획을 수립했고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제2차 국제개발 기본계획의 우선 개발 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무상원조 부문별 계획의 장애 분야 ODA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17년에는 장애 포괄적 개발협력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장애 분야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사업 단계별 점검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에는 장애 포괄적 개발협력 사업 이행 및 성과 관리 방안을 수립을 해서 장애 주류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사업 효과성 관리 체계 강화를 도모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 장애 이슈를 포괄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 몇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개발 협력 사업의 장애 주류화와 장애 포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총괄하는 코이카의 기능과 시스템에 보다 장애 감수성을 높이고 장애 인지적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앞서 세계은행의 예를 설명드렸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코이카의 사업과 사업 수행 체계에 장애를 포괄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코이카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보다 강화해야 하고요. 장애 포괄적 개발협력 사업 가이드라인도 더욱 확충하고 내실화해야 합니다. 코이카의 성주류화 가이드라인에 비해서는 내용이 빈약합니다. 장애인지 전문관을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 코이카에는 성인지 전문관, 인권 전문관 등 분야별 전문관제가 시행 중인데 장애 분야도 전문관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이 가능하려면 관련 예산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ODA 공적 개발 원조 예산은 국민 총소득 GNI 대비해서 0.14%입니다. 이는 유엔이 권고하는 0.7%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ODA 예산 수준이 이렇게 낮은데 그 안에서 장애 관련 예산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ODA 예산 중 장애 분야 예산은 0.35%에 불과합니다. WHO가 전 세계 인구의 15%가 장애인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에 비한다면 우리나라의 장애 관련 국제개발 협력 예산은 언급하기도 참 민망한 수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협력은 보다 전략에 충실해져야 되고 추진 시스템이 강화되고
예산도 크게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국제개발협력은 저개발 국가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입니다. 그런데 빈곤층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심각한 상태에 있는 계층이 장애인입니다. 따라서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개발 협력에 있어 장애 이슈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모든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 있어 장애 이슈와 무관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제개발 협력 사업은 장애인의 관점을 반영하고 장애인의 필요와 요구, 또 그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장애 포괄적 전략을 위해서는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 가난한 나라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역할에 장애 이슈를 담아내는 것은 아직도 갈 길이 먼 듯합니다. 국제장애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장애 포괄적 국제개발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WHO가 천명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개발 노력에 장애인을 포함시키지 않고는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포괄적 국제개발 협력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장애포괄적 국제개발 협력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를 어떻게 참여시켜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 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